최근 며칠 큰 관심을 받았던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조금 전 발표됐습니다. 10, 15 혹은 11호 대책 정도로 불리게 될 텐데 새로운 부동산 규제 내용 연달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규제 지역이 대거 추가됐다는 겁니다. 투기 과열지구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다양한 종류의 규제가 동원됐고 그 범위 또한 서울 전체를 넘어서 경기도까지 커졌습니다. 이 내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우선 역대 처음으로 서울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합니다. 정부가 오늘 이 같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서울은 기존 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 과열지구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마포, 성동, 광진 등 한강벨트뿐 아니라 일명 노도강까지 빠짐없이 묶입니다. 경기도는 서울과 인접한 과천, 광명, 분당과 용인, 수지, 수원, 영통까지 12개 지역이 지정됩니다. 지정 효력은 내일부터 발생합니다.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무주택자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줄어들고 유주택자는 LTV 60%에서 이제는 주담대가 불가능해집니다. 다주택자 취득세가 중과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추가됩니다. 토화구역은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한 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 다세대 주택이 신규로 지정됩니다. 효력이 5일 뒤인 20일부터 발생하고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네, 이런 고강도 대책의 의도가 뭘까요? 네, 정부가 직접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힌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 규제 지역을 지정할 때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확대해가는 방식으로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지정 안 된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해서 이번에는 좀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을 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같이 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효과 자체가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이번 대책도 수요를 억제해 집값을 잡는 것이 방점인데요. 정부는 공급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요를 먼저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발표한 97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급 이행 점검 TF를 출범시켜서 속도를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앞서 이재명 정부의 첫 대책이었던 627 규제의 핵심이었던 대출 규제 역시 이번 규제로 더 강화됩니다. 앞서 보셨던 규제 지역에는 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차등적으로 제한됩니다. 여기에 또 관심을 모았던 게 전세대출의 규제 변화였는데 역시 일부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좀 나눠서 보면 우선 고가주택은 대출을 더 조이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에 있는 주택 시가에 따라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한도가 차등 제한됩니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 주담대는 현행과 동일한 6억 원으로 제한되고요.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고 25억 원 이하인 주택은 4억 원, 시가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한도가 더 줄어듭니다. 이 한도 제한은 내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현재 차주별 대출 금리에 1.5%포인트가 더해지는 스트레스 금리는 내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담대에 한해 3%포인트로 더 높아집니다. 향후 금리 인하시 발생할 수 있는 차주별 대출 한도 확대 효과가 일정 부분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전세대출, 여기도 참 관심이 많았는데 결국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주택자가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전셋집을 구하고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DSR 한도가 꽉 차도 전세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자 부담까지 계산에 포함돼 새 전세대출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산 시스템 등 금융권 준비 상황을 감안해 오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무주택자와 정책대출의 DSR 적용 여부는 향후 시장 상황과 또 서민, 실수요자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내년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 가중치 하한 상향을
내년 1월로 앞당겨 시행해 주담대 공급을 줄일 방침입니다. SBS 비즈 이한수입니다. 대출과 함께 큰 관심을 모았던 부동산 세금 규제 강화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책 발표 와중에 세금에 대한 언급은 많았는데 일종의 구두 경고를 내놨다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두 경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세금 카드가 막판에는 들어갈 듯 했는데 결국 빠지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안 넣었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내비쳤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 합동 브리핑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 유도,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유세, 거래세 조정 등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세제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이나 시기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연구 용역,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 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자, 그럼 검토가 끝나고 나중에 세금 카드가 현실화된다면 이건 어떤 내용이 될까요? 네, 국무총리가 오늘 브리핑에서 언급했던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이 예상되는데요.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거래 물량을 늘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장관이 아닌 개인 입장에선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문제는 섣불리 건드렸다 집값도 잡지 못하고 민심이 나빠질 우려가 있어 이번 대책에는 빠졌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표심을 고려해 선거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SBS 비즈 정인영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규제를 불러올 정도로 과열된 수도권의 집값이 또 불러올 변수가 있죠. 가계부채와 연동될 수밖에 없는 기준금리입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환율까지 요동치고 있어서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네, 일단 당장 이번 달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은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오는 23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엽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집값 안정 효과를 확인하기까지는 최소 한 달에서 두 달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집값 상승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로 다가온 10월 기준금리 결정 시기에는 인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 7월과 8월 연달아 기준금리를 유지하면서 대책의 효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10월뿐만 아니라 11월 결정 역시 시간이 촉박한데요. 일각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합니다. 내년 1분기까지도 이 같은 기준금리 유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 환율도 불안 요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1,300원 후반대에서 움직이던 달러원 환율은 연휴를 지나 어느덧 1,430원 선까지 치솟았습니다. 외환 당국이 1년 반 만에 구두 개입에 나설 정도로 변동성이 큰데요.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원화 약세를 부추겨 환율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최근 한미 금리 격차가 줄어들며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도 금리 유지 가능성에 힘을 싣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들썩거리는 자산을 이야기할 때 최근에 빼놓을 수 없는 금 관련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을 통해서 유명해진 김치 프리미엄이 가장 전통적인 자산 중 하나인 금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국내 금값이 국제 시세와 비교했을 때 최근에 얼마나 벌어졌습니까? 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금시장과 국제 금 현물 가격 간 괴리율은 16.2%까지 확대됐습니다.
국내 금값은 어제 종가로 그램당 21만 9,900원을 기록했고 장중에는 사상 최고치인 22만 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국제 금값도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격은 그램당 18만 9,270원으로 국내 금값과 3만 원 넘게 가격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12일 국제 금값과 가격 차이는 1.3%였지만 국내 금값이 더 빠른 속도로 오르며 불과 한 달 사이에 16% 넘게 확대된 건데요. 해외에선 금 한 돈을 약 71만 원에 살 수 있지만 국내에선 약 82만 원에 살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국내 금값이 가파르게 비싸진 이유가 뭡니까? 네,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금 수요가 크게 뛰어오른 영향인데요. KRX 금시장에 어제 거래된 금은 약 3,600억 원으로 한 달 사이에 3배 넘게 뛰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해외와 국내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경우 조만간 국제 시세에 근접하도록 조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요. 이에 신한투자증권은 금 가격 괴리율 확대에 대해 유의 안내 공지를 내놓았고 미래에셋 논용도 금은선물 ETF 상품의 시장 가격이 순자산 가치보다 2% 넘게 벌어졌다고 공시하며 유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세청이 구글을 상대로 광고 수익의 세금을 매겼다가 소송으로 이어졌는데요. 정부가 의뢰한 연구 용역에서 구글이 단순 광고 중개가 아니라 한국 이용자 데이터를 분석해서 돈을 벌었으니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네, 한국에서 올린 광고 수익에 과세를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죠. 그렇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2020년 구글의 한국 법인인 구글 코리아의 사용료 소득으로 1,540억 원을 과세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올린 광고 수익에서 아시아 지부인 구글 아시아 퍼시픽의 광고 지면을 구매한 대가라며 1조 원 가까운 돈을 보내 매출을 축소했다고 판단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구글 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국세청과 소송을 진행했고 1심에서 승소한 뒤 국세청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국내 사업장 없는 외국 법인의 디지털 광고 플랫폼 수수료 소득 과세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는데요. 사용료 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서 사용료 소득이란 법인세의 일종으로 해당 서비스가 산업상 노하우나 정보 등을 담고 있어야 하는데요. 구글 코리아는 물리적인 광고 지면을 단순히 재판매한 행위였기에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고요. 반면 용역 연구진은 구글이 이용자의 행태 정보 등을 따져 광고를 매칭한 만큼 사용료 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구글의 매칭 시스템이 그들의 노하우가 담긴 고유 서비스라는 겁니다. 다음 주 연구 용역 최종 결론이 나오면 국세청은 해당 논리를 소송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과세가 가능해진다, 소송에 이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논리가 보강되긴 했지만 당장 승소로 이어질 거라 단정하긴 힘듭니다. 다만 승소할 경우에 2018년 이후부터 덜 거친 세금이 추가로 들어올 걸로 보이는데요. 이전 광고 수익으로 가정해도 적어도 2천억 원 이상의 세수가 더 거칠 전망입니다. 또 구글과 비슷하게 광고 수익을 내면서도 매출을 축소하는 외국 법인에 대해서 추가로 과세할 근거도 마련될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공식 홈페이지에서 200만 원 넘는 스마트폰 신제품이 100만 원 넘게 싸게 풀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회사 실수로 인한 해프닝이라 전량 환불로 일단락됐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이게 워낙 고가 제품이어서 더 관심이 쏠린 것 같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다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공식 홈페이지인 삼성닷컴 접속이 갑자기 폭주한 건 지난 13일 새벽입니다. 출고가 237만 9,300원인 신제품 갤럭시 Z 폴드 7 256GB 모델이 40% 넘게 저렴한 130만 원대에 풀렸기 때문인데요. 새벽이었지만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소식이 빠르게 퍼지면서 주문과 결제가 줄을 이었습니다. 일부 고객들은 되팔 목적으로 여러 대를 구매했다는 인증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삼성은 뒤늦게 가격 오류를 인지하고 주문을 전량 환불 조치했는데요.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단순 실수로 가격이 잘못 입력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정상가로 수정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착오였지만 고가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 여겼던 소비자들이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네, 그래서 구매가 취소된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상안도 내놨다면서요?
네, 삼성은 오늘 오전 구매 취소 고객에게 개별 안내를 통해서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멤버십 3만 포인트와 갤럭시 Z 폴드 7 자급제 256GB 상품 구매 시 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보상안으로 제시했는데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15만 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실사용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고객이었다면 그만큼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어서 구매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밥상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쌀값도 1년 새 20% 넘게 뛰며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내년에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연입니다. 네, 일단 현재 쌀값이 얼마나 비싸졌습니까?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어제 기준 쌀 20kg 소매 가격은 66,900원 선으로 7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1년 사이 25%나 뛰면서 소비자들이 쌀값이 비싸다고 인식하는 심리적 마지노선 6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문제는 쌀값 상승세가 당분간은 계속될 수 있다는 건데요. 박하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관측팀장은 비 때문에 햅쌀 수확이 지연되면서 이달까지는 현재 쌀값이 유지되고 다음 달 돼서야 조금씩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죠. 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올해 쌀 최종 생산량이 결정되는 내년 1월이 지나서 다시 수확기 대책을 정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상되는 쌀 초과 생산량 16만 5천 톤 중 10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수급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쌀 할인 행사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할인폭도 20kg당 5천 원에서 7천 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홈플러스 사태의 핵심 인물인 대주주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 기업 회생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사회적 책임은 다하겠다면서도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사제 출연은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어제 처음으로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죠. 홈플러스 사태의 책임을 묻는 지적에 본인은 이미 5천억 원의 사재를 출연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 회장은 어제 국회에서 지난 5월에 1,000억 원, 이후 7월과 9월 각각 1,500억 원, 2,000억 원 현금 증여를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진정성을 보일 의향이 있냐는 물음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법인과 개인 자금 여력이 부족합니다. 못하는 겁니다. 저희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유동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 주식을 팔아서 유동화해가지고 재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네, 그러면 홈플러스의 매각은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네, 앞서 지난 3월 기업 회생을 신청한 뒤 6월부터 회생 계획 인가전 M&A를 추진했는데요. 원매자를 찾지 못하면서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바꿔 새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청산 가치가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만큼 시장에선 회생법원이 청산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여당 의원들과 면담을 한 김 회장은 유력한 협상자와 협상하고 있고 11월 10일까지 끝내기로 했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어제 국정감사장에선 인수 협상자도 없으면서 기한이 되면 청산 절차로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이 0.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며 회복세에 접어드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0%대 성장률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오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IMF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기존보다 0.1%포인트 높였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3.2%로 0.2%포인트 높아진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IMF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 영향이 당초 우려했던 만큼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높였습니다. 일본 전망치는 1%대로 올라서면서 우리나라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과 함께 0%대 전망을 유지하는 국가로 남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라든지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의 숫자가 좀 올라가서 반영이 되겠죠.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측면이 반영된 측면이 IMF는 우리나라 내년 성장률은 1.8%가 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대략 2% 정도거든요. 여전히 이 잠재 성장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크게 나아졌다든지 경기 침체가 아니라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IMF 역시 관세의 부정적인 영향은 시간을 두고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도 내년 2.1%에 그치며 유로존과 일본, 중국 모두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낮춰졌습니다. 내년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3.1%이지만 코로나19 이전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에 맞서 식용유 교역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 양국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도권을 쥐려는 행보로 풀이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네,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모습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의 대두를 사지 않는 것은 경제적인 적대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식용유를 스스로 쉽게 만들 수 있고 중국에게서 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다시 수입할 때까지 미국도 중국의 식용유를 수입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대두 시장의 큰 손인 중국의 수입 물량 절반은 미국산이 차지했었는데요. 지난 4월 미국이 중국에 55%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이 얼마 안 남았는데 분위기가 더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정상이 이달 말 회담을 앞두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협상력을 끌어올릴 카드를 던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산 식용유 수입 중단도 협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100% 추가 관세 부과로 맞불을 놨다가 다시 중국과 다 잘 될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던 게 불과 엊그제였는데요. 그 사이 중국 상무부가 자국 기업과 개인에게 하나오션 미국 자회사 5곳과의 거래 협력을 금지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제스처에 화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게 이번 식용유 수입 중단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미국 대두 농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이어서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